안녕하세요. 14주차 두 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3장 전자기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전기장과 자기장을 전자기파라는 이름으로 이제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이 전자기파는 맥스웰 방정식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맥스웰 방정식은 이미 배웠던 방정식들을 한 4가지 형태를 모아서 전체적으로 맥스웰 방정식이다 라고 말을 할 건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앙페르 법칙입니다. 앙페르 법칙은 자기장을 계산하는 법칙이었는데요. 이 법칙을 모든 경우에 해당될 수 있도록 조금 일반형의 형태로 확대를 해주어야 맥스웰 방정식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앙페르 법칙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앙페르 법칙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쓸 수 있는데요. 자기장을 선적분해서 ds 또는 dl로 써서 오른쪽은 μ0 i인 이렇게 나타냈었죠. 그래서 어떤 전류가 있을 때 이 전류에 의해서 생겨나는 자기장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게 해주거나 혹은 자기장을 알고 있을 때 이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전류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앙페르 법칙은 특정 어떤 한 경우에 대해서 모순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바로 축전기가 있을 때 앙페르 법칙을 적용하면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도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도선 중간에 축전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축전기 판을 원형판으로 제가 그려놓았는데요. 다음과 같은 축전기가 있을 때 그리고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이 전류가 흐르고 있는 곳 주변에 자기장을 계산하기 위해서 내가 앙페르 법칙을 쓰겠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앙페르 법칙을 쓰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앙페르 고리를 그려보아야겠죠. 예를 들어 앙페르 고리를 다음과 같이 그렸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앙페르 고리를 그리고 나면 이 앙페르 법칙은 오른쪽에 전류가 필요한데 이 전류는 고리에 있는 면을 통과하는 전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만약 면적을 다음과 같이 빗근친 형태로 잡는다라고 했을 때, 즉 S1을 고리가 만들어낸 면적이다라고 했을 때 이 S1이라는 앙페르 고리가 만들어낸 면적을 통과하는 전류는 I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제가 앙페르 고리를 다음과 같이 잡았다 라고 하면 앙페르 면을 고리는 똑같이 빨간색 점선으로 지금 그려지는 빨간색 실선으로 그렸다라고 해주고 앙페르 고리가 만들어내는 면을 다음과 같이 축전기 안을 통과하도록 반구의 형태로 잡았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도 가능하겠죠. 고리는 똑같은데 고리가 만들어내는 면적을 S2로 잡았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 S2를 통과하는 전류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겠죠. 정리하면 S1으로 면을 잡게 되면 S1을 통과하는 전류는 I가 되는데 S2를 통과하는 전류를 써보면 전류가 축전기 판 내부에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전류가 0이 되게 됩니다. 즉, 이 두 가지는 모순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같은 문제를 푸는데 도선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을 계산하는 똑같은 문제를 푸는데 S1처럼 면을 잡았을 때는 전류가 있고 S2라는 면을 잡았을 때는 전류가 존재하지 않는 서로 모순이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앙페르 법칙을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이러한 모순을 막기 위해서 앙페르 법칙을 수정하게 됩니다. 이 수정된 앙페르 법칙을 앙페르 법칙의 일반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왼쪽 항은 동일하게 적어주고요. B 도트 ds 똑같이 적어주고 오른쪽 항에 원래 있었던 μ0 i는 그대로 적어주고 새로운 항을 추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축전기 내부처럼 자기장을 계산할 때
전기장이 존재는 하나 전류가 존재하지 않는 이런 경우를 생각해서 넣어주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축전기 내부에 전류는 흐르지 않지만 축전기 판에 한쪽은 플러스 Q로 대전되고 다른 한쪽은 마이너스 Q로 대전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 내부에는 전기장이 형성이 되겠죠. 이 전기장은 또 충전 과정 중에 계속 시간에 대해서 변하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을 앙페르 법칙에 추가해서 넣어주려고 합니다. 넣어주는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실론 제로 dt분의 d 파이 2 이렇게 이 항을 추가를 해주면 되는데요. 조금 더 정리해서 써보면 뮤 제로 i인 플러스 id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id라는 값은 입실론 제로 dt분의 d 파이 2로서 변하는 전기장이 존재할 때 생길 수 있는 전류이며 이 전류를 변위전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변위전류 항을 추가해 주게 되면 축전기 내부와 같은 상황을 다 포함해서 앙페르 법칙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변위전류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원래 도선에 흐르는 전류 I를 정상전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상전류가 그동안 앙페르 법칙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면 변위전류까지 포함해서 앙페르 법칙을 써주게 되고 이때 새로 나온 변위전류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변위전류 ID는 입실론 제로 dt분의 d 파이인데 이때 dt분의 d 파이 중에 전기 선속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전기 선속이라는 것은 전기장 곱하기 면적이고 축전기 판의 경우에 전기 선속을 계산해 보면 결과적으로 가우스 법칙에 의해서 왼쪽 전기 선속은 입실론 제로분의 Q라는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축전기 판이 있을 때 가우스 법칙을 쓴다라고 하면 이 전기장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우스 면을 잡아주고 점선으로 이 면에 대해서 가우스 법칙을 쓰게 되면 통과하는 면은 오로지 이 파란색 부분밖에 없고 따라서 이 A는 나머지 옆면이나 아랫면은 전부 다 전기장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 A는 입실론 제로분의 Q인인데 이때 Q인은 이 부분에 있는 전하 Q를 의미할 테니까 다음과 같이 그냥 쉽게 전기 손속을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전기 손속 대신에 입실론 제로분의 Q를 넣어주고 따라서 변위전류라는 값은 dt분의 축전기, 다음과 같은 축전기 모양에서는 dt분의 dq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dt분의 dq라는 것은 마치 그 원래 전류의 정의와 똑같죠. 즉, 이 그림이라면 축전기에 연결된 도선에 흐르는 전류와 같은 전류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크게 모순점이 느껴지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자기장을 계산하는데 이 자기장을 통과하는 전류를 모두 포함할 건데 단 축전기 내부를 내가 계산을 하게 된다면 축전기 내부에는 전기장이 변하는 양을 측정함으로 인해서 그 값이 곧 전류의 역할을 할 테니까 정확하게 전류를 축전기 내부에 마치 전류와 같은 역할을 하는 애를 앙페르 법칙이 추가해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보면 그림과 같이 교류 전원에 축전기가 연결되어 있을 때 축전기 내에 변위 전류를 구하여라. 그러니까 앞의 문제와 앞의 상황과 이제 동일한 상황이 되겠죠. 변위 전류는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느냐면 입실론 제로 dt분의 d 파이 2라는 변위 전류의 정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이 값은 마치 전류의 정의인 dt분의 dq와 같기 때문에 q값을 알면 되겠네요. dt분의 d, q는 cv죠. c 곱하기 v이긴 한데 축전기 양단의 전이차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면 되고 이 문제에서 축전기 양단의 전이차는 곧
교류 전원의 전이차와 똑같으니까 다음과 같은 형태로 바꿔서 표현해 볼 수 있을 거고, 전기 용량 C는 상수니까 앞으로 빼주고 dt분의 d 곱하기 델타 V의 최대값 곱하기 사인 오메가 t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자, 그럼 상수 델타 V의 최대값 앞으로 빼주고 사인 오메가 t를 미분하는 거니까 오메가가 한번 튀어나오고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됩니다. 문제에서 전기 용량 또 최대 전압 진폭을 다 알려줬으니까 오메가만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오메가는 F와 2파이F라는 관계가 있으니까 오메가는 2파이F라는 식만 넣어주면 될 거고, 자, 그럼 각각의 값을 다 넣어주면 전기 용량은 8 마이크로페럿이니까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을 넣어주고, 전압의 최대값은 30V네요. 30 넣어주고, 오메가는 2파이 곱하기 3 곱하기 킬로헤르츠니까 10의 3승을 곱해주시고, 코사인 2파이 곱하기 3 오메가가 2파이 곱하기 3 곱하기 10의 3승이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대략 정리하면 4.52 코사인 1.88 곱하기 10의 4승 t 이런 식으로 변이 전류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앙페르 법칙의 일반형을 계산해 보았으니까 맥스웰 방정식을 한번 4가지 형태로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맥스웰 방정식은 역학의 뉴턴 법칙처럼 전자기 현상을 설명하는데 기본이 되는 방정식입니다. 맥스웰 방정식은 전자기 현상을 설명하고자 할 때 꼭 필요한 4가지 방정식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고, 역학의 F는 MA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데, 다 배웠습니다. 4가지를 다 배웠으니까 정리해서 써보기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 전기장을 면적분한 법칙입니다. 전기장을 면적분하게 되면 오른쪽은 입실론 제로분의 Q인 이런 형태로 써주죠. 이걸 우리는 가우스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가우스 법칙은 전기장과 또 그 전기장을 만들어내는 전하분포 사이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었죠. 전기장과 그 전기장을 만들어내는 전하분포 사이의 관계, 요 용어 자체를, 이 문구 자체를 기억을 해줘도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전기장은 전하로부터 만들어진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죠. 또 이 가우스 법칙은 쿨롱의 법칙과 같은 결과를 주죠. 전기장을 계산할 때 주로 사용했다라는 거. 자, 두 번째는 전기장 대신에 자기장을 써주면 됩니다. 자기장을 면적분하게 되면 0이 되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자기에 대한 가우스 법칙이라고 불렀는데요. 자기에 대한 가우스 법칙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주죠. 자기 홀극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떤 폐곡면이 있을 때 자기장이 나가게 되면 반드시 들어와야 되고 들어오는 자기장이 있으면 반드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 더하면 0이 되더라. 그런데 전기장처럼 어떤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이 따로 있었다면, 홀극이 존재했다면 오른쪽에 값이 주어졌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 홀극이 발견되지 않았고, 그래서 오른쪽이 항상 0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패러데이 법칙은 조금 변형을 해서 써줄 건데요. 패러데이 법칙은 간단하게 써보면 입실로는 dt분의 d 파이 b 이렇게 쓸 수 있죠. 변하는 자속이 있을 때 자기장이 시간에 대해서 변하면 유도 기전력이 형성된다라는 게 패러데이 법칙이었는데, 이때 이 기전력에 해당되는 부분을 바꿔서 표현을 해보면 전압과 전기장 사이의 관계식 기억나시나요? 전압과 전기장 사이에는 어떤 관계식이 있었냐면 V로 보통 표현을 했었는데, 전압은 마이너스
E 도트 dl이라는 관계가 있었습니다. 네, 길이를 s로 표현을 해보기로 하죠. 그러면 마이너스 E 도트 ds라는 관계가 있었고 또 크기만 따져보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전력 대신에 전기장을 사용한 패러데이 법칙을 써보면 전기장을 선적분하면 자속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 이때 유도기전력과 자속은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패러데이의 법칙이라고 명칭을 쓸 수 있을 거고 패러데이의 법칙은 자기장이 변하면 결과적으로 전기장이 유도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수식은 방금 배웠던 앙페르 법칙의 일반형을 써주시면 되는데요. 자기장을 선적분하면 뮤 제로 i인 플러스 뮤 제로 입실론 제로 dt분의 d 파이 e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앙페르 법칙의 일반형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또는 앙페르 맥스웰 법칙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맥스웰 방정식 네 가지는 전기장과 자기장을 선적분, 면적분한 결과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네 가지가 모두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식을 보면 세 번째는 자기장이 변하면 전기장을 유도한다. 네 번째는 전류와 변하는 전기장은 즉 전기 선속이 변하면 자기장을 만들어낸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류도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또 변하는 전기장 또는 전기 선속은 자기장을 만들어낸다 라는 것이 네 번째 법칙입니다. 이 네 가지 법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전자기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게 되고 또 한 가지 더 힘과 관련된 식을 적어본다 라고 하면 맥스웰 방정식은 위에 네 가지이고요. 또 새로운 하나 법칙을 더 써보면 이미 배웠지만 로렌츠 법칙이 있었죠. 로렌츠 법칙은 전기력과 자기력을 더한 것을 의미하고 여기서 전기력은 QE로 나타낼 수 있고 또 자기력은 QV 크로스 B로 나타내는 것. 이건 로렌츠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또 이 힘을 전기력과 자기력을 합한 이 힘을 로렌츠 힘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로렌츠 법칙은 어떤 공간이 있을 때 내가 그 공간에 한 점에서 전기장을 그리고 자기장을 크기를 계산할 수 있다면 이때 전하량 Q인 입자가 받는 전자기력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로렌츠 법칙입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을 알면 입자가 받는 힘을 계산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로렌츠 법칙이죠. 이렇게 전자기학의 기본이 되는 맥스웰 방정식과 로렌츠 법칙을 써보았는데요. 이 중에서 맥스웰 방정식의 세 번째, 네 번째 식을 만약 Q가 0이고 그리고 Q는 0, 그리고 전류도 0, 즉 전기장과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기본 전하와 전류가 0인 그리고 진공 상태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식을 다시 한번 써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식은 E 도트 ds는 마이너스 dt분의 d 파이 b 그대로 되고 그대로 써질 거고 또 네 번째 수식은 b 도트 ds 자기장을 선적분하면 뮤제로 입실론 제로 dt분의 d 파이 2만 남게 됩니다. 자, 이 식을 왜 다시 써보았냐면 이 두 가지 식을 결합해서 전기장과 자기장에 대한 식을 찾게 되면 이 식이 파동 방정식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이 두 개의 식을 결합해서 어떻게 파동 방정식을 얻게 되는지 그 부분까지는 공부를 하지 않지만 맥스웰 방정식으로부터 잘 수학적으로 이 두 식을 결합을 하면 파동 방정식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이때 나오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이 파동을 우리가 전자기파라고 한다. 이렇게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리하면 변하는 전기장은 자기장을 유도하고 변하는 자기장은 전기장을 유도하는데, 즉 전기장과 자기장은 서로를 유도하게 되는데, 또 이 변하는 전기장과 자기장은 파동의 성질을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이 파동의 성질을 만족한다라는 것은 식을 결합해보면 파동 방정식을 얻기 때문에 알 수 있고, 즉 전자기장을 파동이라고 봤을 때 파동은 속력을 가지게 되죠. 이때 이 파동의 속력이 빛과 같은 속력을 가집니다. 전자기파의 속력이 곧 빛의 속력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빛과 같은 전자기 이 파동을 전자기파라고 부르려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뭘 배워볼 거냐면, 이렇게 파동의 성질을 만족하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가지는 여러 가지 물리량 등을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파동이 가질 수 있는 파장이라던가 진동수, 이들이 어떤 식으로 전기장, 자기장으로 표현이 되는지, 또 에너지의 크기는 어떻게 될 건지, 또 압력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 다만 파동 방정식 자체가 또 어렵기 때문에 나머지 여러 가지 물리량들을 유도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제가 간략하게 이런 형태로 주어진다라는 것만 이야기를 하고, 문제에 그 식들을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이 정도로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평면 전자기파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 건데요. 이때 전기장과 자기장이 만족하는 수식, 즉 맥스웰 방정식으로부터 얻은 수식을 써보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쓰여집니다. 위치와 시간에 대한 함수로 전기장과 자기장의 파동 방정식을 적을 수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적어진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 역시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바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지 그림을 그려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또 사실은 조금 더 복잡한 형태로 전기장과 자기장의 파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기장은 Y 방향만을 향하고 또 자기장은 Z 방향만을 향한다라고 가정을 해볼 거고요. 이 둘은 파동은 X축을 따라 진행하는 이런 걸 평면 전자기파라고 할 건데, 이런 간단한 형태의 전자기파를 가정하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전자기파의 형태를 그려보면 X, Y, Z축이 있을 때 이때 Y 방향으로 향하는 걸 전기장이라고 표현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프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그릴 수 있게 됩니다. 또 자기장은 Z축 방향으로 그려져야 하니까 이런 식으로 Z축을 향해서 자기장을 그려주면 되겠네요. 또 이 파동은 X축 방향을 향해서, 즉 파동의 속도는 빛의 속도랑 같다라고 했는데 다음과 같이 X축을 따라서 진행하는 파동의 형태가 됩니다. 위에 파동 방정식에 해를 써보면, 물론 푸는 과정 자체를 여기서 공부하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파동 방정식을 외우거나 이 해를 굳이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요. 간단하게 써보면 전기장은 전기장의 최대값 곱하기, 어쨌든 2차 미분 방정식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삼각함수로 표현이 되겠죠. 코사인 kx-오메가 t 이런 식으로 파동의 형태로 주어지게 됩니다. 또 자기장은 자기장의 최대값 곱하기 코사인 kx-오메가 t 이런 형태로 주어지게 될 거고, 여기서 오메가는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각 진동수 2파이 f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고, k는 역학의 파동에서 배웠던 거랑 똑같은데요. k는 파수라고 말할 수 있죠. 2파이 속에 람다가 몇 개나 들어가겠는가. 여기서 람다는 파장을 의미하죠. 자, 이런 항들이 주어져 있을 때 이때 V, 파동의 속력이죠. 파동의 속력은
파동의 성질에 의해서 K분의 오메가로 주어졌었고, 파동 부분에서 배우는 내용이죠. 오메가는 2파이 F고 K가 람다분의 2파이이므로 람다 F가 되기도 하고, V는 람다 F라는 식이 있죠, 파동에서. 그리고 이 전자기파의 경우에는 파동의 속력이 빛의 속력 C에 해당이 된다. 이때 C값은 또 이렇게도 주어지는데요. 루트 뮤0 입실론 제로분의 1과 같습니다. 대략 값은 3.0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주어지죠. 조금 더 이야기를 한다면 이 파동의 속력 V 값은 전자기파의 경우에 빛의 속력을 만족할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자기장의 최대값 분의 전기장의 최대값이라는 식을 이용해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또는 B분의 2 이렇게 표현을 해도 다 같은 표현이 되는데요. 파동 방정식을 풀지 못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유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 전자기파는 사인형의 함수를 가지게 되는데 이때 전자기파의 속력은 빛의 속력이고 전자기파의 특징상 자기장의 최대값분의 전기장의 최대값으로 주어진다 라는 걸 기억을 해주어야 되겠죠.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이식들은 원래 파동의 성질을 가지는 파동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성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파동에도 다 만족하는 식이 되는 거죠. 그 물리량들 사이의 관계식일 뿐이니까 전자기파는 빛의 속력이다. 그리고 자기장분의 전기장으로 주어진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자기파가 그림처럼 주어져 있을 때 간단한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진동수가 주어져 있네요. 진동수가 40MHz이니까 40 곱하기 10의 6승Hz로 주어져 있을 때 이때 다음과 같이 X방향으로 진행하는 전자기파에 대한 파장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파장이라는 것은 속도하고 관련이 있죠. 진동수분의 속도 V인데 전자기파니까 빛의 속력 C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보통 제일 기억하기 쉬운 식이 어떤 거냐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죠. 그런데 파동은 주기성을 띱니다. 시간 중에서 주기에 해당되는 시간을 선택하게 되면 그러면 위에도 시간분의 거리인데 거리도 주기에 해당되는 만큼만 즉 한 번 제자리로 돌아올 때까지의 거리인 람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한 주기 동안의 이동 거리라고 볼 수 있는 람다로 기억을 해주면 되고 여기서 t분의 1이라는 것, 즉 주기의 역수가 진동수니까 람다 f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V에 대한 식을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빛의 속력은 3 곱하기 10의 8승이니까 각각의 값을 대입해보면 대략 파장은 7.50m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고 문제에서 주기도 물어봤으니까 주기도 계산을 해보면 주기는 F분의 1이니까 40 곱하기 10의 6승분의 1 이렇게 해서 대략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초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B번 어떤 순간에 어떤 지점의 전기장의 크기가 최대 크기가 750이고 이때 전기장이 플러스 Y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 자기장의 크기와 방향을 묻는 문제인데요. 자기장과 그리고 전기장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속력은 자기장분의 전기장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 식을 이용해서 써보면 전기장 대신에 750, 빛의 속력 대신에 3 곱하기 10의 8승을 넣어주면 자기장의 크기는 2.5가 된다.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6승을 써야 기본 단위를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전기장과 자기장은 항상 수직하고 또
진행 방향과도 수직해야 합니다. 진행 방향과 수직을 하면서 또 전기장, 자기장이 서로 수직하려면 이때 전기장이 X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장은 Y 방향을 향하고 있죠. 전기장이 Y 방향이면서 또 X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이 두 개의 벡터와 모두 수직하는 방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자기장은 그림과 같이 플러스 Z 방향을 향해 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기장의 방향은 Z 방향,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찾아주면 되는데,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의 전자기파는 전기장을 Y, 자기장을 Z축, 그리고 X축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다음과 같은 형태의 전자기파를 그대로 평면 전자기파다라고 해서 함께 다른 여러 가지 파동의 식들과 함께 그냥 공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전자기파의 에너지를 한번 계산을 해볼 텐데요. 이 전자기파라는 것은 어쨌든 파동인데요. 파동은 에너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파동은 에너지를 전달하게 되는데, 이 에너지 전달을 공부하기 위해서 에너지 값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전자기파의 에너지 전달률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전자기파의 에너지 전달률의 크기를 공부해 볼 텐데, 우선 전자기파니까 당연히 어떤 값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을까요? 전기장과 자기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전기장이 크면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커지겠죠. 자기장이 커지면 역시 에너지도 커지겠죠. 이들이 파동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애들이니까 당연히 그 근원이 커지면 에너지 전달률도 커지게 될 겁니다. 어떤 식으로 비례관계식을 정확하게 쓸 수 있냐면, 전기장과 자기장에 모두 비례하면서 외적으로 이 두 개의 값을 곱해주고 상수값으로는 뮤 제로분의 1을 앞에 붙여준 이 물리량을 S라고 정의 내릴 거고, 이 S를 포인팅 벡터라고 부릅니다. 이 포인팅 벡터의 크기는 일단 크기와 방향이 존재하겠죠. 크기는 단위 넓이당 1률입니다. 크기는 단위 넓이당 1률에 해당이 되고, 방향은 시계에 보이는 대로 전기장과 자기장의 모두 수직한 방향, 전기장, 자기장의 수직한 방향이니까 파동의 진행 방향이라고 봐도 되겠죠? 여기서 이 크기 부분을 중요하게 잘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포인팅 벡터의 크기는 단위 넓이당 1률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제일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 부분 역시 우리가 식을 먼저 적었기 때문에 단위 넓이당 1률이 정말 이 식이 되는지 이제 거꾸로 그냥 확인하는 작업만을 해볼 텐데요. 단위로부터 좀 찾아보겠습니다. 포인팅 벡터의 단위를 써볼 텐데, 먼저 뮤제로의 단위를 써보면 뮤제로의 단위는 테슬라 미터 퍼 암페어입니다. 그리고 전기장의 단위는 뉴턴 퍼 쿨롱이고 자기장의 단위는 테슬라이죠. 자, 이걸 이용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테슬라 부분은 지워질 거고, 또 뉴턴, 암페어 대신에 쿨롱 퍼 세크를 쓸 거기 때문에 쿨롱은 지워지겠죠. 남는 것은 미터 세크만 남게 될 겁니다. 전류는 시간분의 전하량이라는 걸 이용해서 암페어는 쿨롱 퍼 세크로 바꿔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형태를 얻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미터를 곱해줄 거고, 그러면 식이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뉴턴 미터라는 것은 줄에 해당됩니다. 에너지의 단위이죠. 그리고 미터 제곱 세크 이렇게 될 텐데, 여기서 한 번 더 줄 퍼 세크는 시간분의 에너지이죠. 시간분의 에너지라는 것은 인율의 단위이죠. 와트로 바꿔서 단위를 써볼 수 있습니다. 그럼 분모에는 제곱미터만 남겠네요. 결과적으로 이 단위를 보면 단위 넓이당 제곱미터당 1제곱미터당
와트, 몇 와트가 되느냐라는 것이 포인팅 벡터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장과 자기장은 계속 변하는 값이죠. 그래서 인류를 나타낼 때 평균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야 딱 눈에 띄는 어떤 한 값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 평균에 대한 것을 중요시 여기는데요. 이 포인팅 벡터의 평균에 해당되는 값을 i로 표현을 하고 이 i를 파동의 세기라고 부릅니다. 한 주기 동안에 이 포인팅 벡터, 즉 인류의 평균 값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파동의 세기 i로 두겠다라는 뜻인데요. 포인팅 벡터의 평균 값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2μ 제로분의 전기장의 최고값 그리고 자기장의 최대값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이 삼각함수인데요. 평균을 취하게 된다라고 하면 삼각함수의 평균값은 보통 일률의 경우에 이제 제곱의 형태가 계산을 하다 보면 제곱의 형태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제곱을 평균하면 2분의 1이 나오죠. 최대의 2분의 1 값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변형해 보면 자기장의 최대값은 C분의 전기장의 최대값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형태로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거고 또 전기장의 최대값을 자기장의 최대값으로 바꿔서 표현을 해보면 빛의 속력을 이용해서 다 바꿀 수 있죠? 이런 형태도 가능합니다. 전부 파동의 세기를 표현한 거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파동의 세기 I 값은 에너지 밀도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에너지 밀도는 그간 전자기학을 배우면서 중간중간에 나왔었는데요. 어떤 걸 활용해 볼 거냐면 축전기가 저장한 에너지 U2를 이용해 볼 건데 전기장이 저장한 에너지라고도 표현이 가능한 U2 값은 2분의 1 입실론 제로 2제곱 이렇게 주어졌었고 또 인덕터 할 때 배웠는데 자기장이 저장한 에너지는 에너지 밀도였었죠. 이 2뮤 제로분의 b제곱 이렇게 주어졌었습니다. 이 식에서 자기장의 에너지 이 부분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B는 C분의 2의 관계가 있죠. 계속해서 우리가 이용했던 빛의 속력을 넣어서 그리고 C는 루트 뮤제로 입실론 제로분의 1이라는 식을 썼었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이 식을 좀 변형을 해보면 자기장 부분 대신에 C분의 2를 넣어서 2C 제곱 그리고 B제곱 대신에 2제곱 이렇게 넣어주고 또 뮤제로 대신에 C제곱 입실론 제로로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을 해줄 수 있죠. 그러니까 뮤제로랑 B 대신에 2가 들어가 전기장이 들어가게 다 식을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 식은 결과적으로 2분의 1 입실론 제로 2제곱이 되어서 U2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파동의 세기를 에너지 밀도로 표현을 할 수 있게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데요.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전체 에너지 U 값은 전기장의 에너지와 자기장의 에너지를 더한 건데 결국 자기장의 에너지와 전기장의 에너지는 같으니까 EUE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거고 또는 EUB 이렇게 표현도 가능합니다. 식으로 표현해보면 입실론 제로 2제곱도 가능하고 뮤 제로분의 B제곱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겠죠. 또 에너지의 평균값을 생각해보면 입실론 제로 2제곱의 평균값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거고 에너지 전기장의 제곱의 평균값은 에너지의 평균값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어차피 전기장이 코사인으로 표현이 됐는데 코사인 제곱의 평균값이라는 것은 2분의 1에 해당이 되니까 2분의 1 입실론 제로 전기장의 최대값의 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삼각함수의 제곱의 평균값은 최대값의 2분의 1이란 성질을 이용한 거죠. 또 이 식은 2뮤 제로분의
B의 최대값 이렇게도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앞에 파동의 색이 i에 관련된 식 중에 중요한 부분만 적어뒀는데 이 i 값은 E 뮤 제로분의 C B의 최대값의 제곱과 같다라고 했었으니까 에너지 밀도의 평균값을 이용해서 C 곱하기 빛의 속력 곱하기 에너지 밀도의 평균값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여러 가지 식이 동시에 나왔는데 중요한 것만 다시 짚어보면 에너지를 계산하고자 하는 겁니다. 포인팅 벡터라는 것이 에너지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어주는데 포인팅 벡터는 뮤 제로분의 1 전기장 곱하기 자기장으로서 일반적으로 단위 면적 여러 가지 기호가 나와서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단위 면적당 1률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 이 1률을 P라는 기호가 또 많이 등장을 해서 여기에 따로 이렇게 1률이라고 표현을 해주려고 하고 또 이 포인팅 벡터의 평균값은 파동의 색이 i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이 i 값은 에너지 밀도로도 나타낼 수 있는데 에너지 밀도의 평균값에 빛의 속력 C를 곱해주면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수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한다면 또 포인팅 벡터의 평균값은 여러 가지 표현이 워낙 많은데 그 중에서 자기장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이 뮤 제로분의 빛의 속력 곱하기 자기장의 최대값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또 전기장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이 뮤 제로 C분의 전기장의 최대값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관련된 문제를 간단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책상 전등에서 가시광선이 종이로 입사될 때 이 빛의 전기장, 자기장의 최대 크기를 추정해보자 라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전구가 있을 때 이때 이 전구를 점광원으로 보겠다라는 거고 빛을 내는 위치로 생각을 할 거고 이때 이제 전자기 복사가 일어나서 즉 빛이 전자기파가 나와서 거리가 r만큼 떨어진 곳에 종이 위로 입사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전구는 점광원으로 볼 거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면을 이루면서 진행해 나갈 거고 이때 전기 에너지의 5%를 가시광선 형태의 에너지로 방출을 한다라고 했는데 몇 가지 좀 과정이 필요하겠네요. 전구는 예를 들어 60W 전구라고 하겠습니다. 이 60W 에너지 중에서 5%만 가시광선 형태로 방출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럴 때 전기장, 자기장 최대 크기 뭐 이런 걸 계산하기 위해서 파동의 색이 i의 정의를 이용해 보려고 하고 i는 포인팅 벡터 s의 평균값에 해당이 되는 거고 포인팅 벡터라는 것은 면적분의 평균 일률이 되겠죠. 내가 여기서 평균을 쓸 거기 때문에 역시 오른쪽 식에도 평균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식으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이 A분의 P 일률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점광원이 있고 이들이 구형의 형태로 퍼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역학에서 구면파 배웠던 기억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그냥 구면으로 퍼져나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요. 이 구면파이기 때문에 면적이 구의 표면적에 해당이 됩니다. 그 부분을 구면파라는 가정을 해주게 되면 이제 이 식은 4파이 r 제곱분의 평균 일률 이렇게 바뀔 수 있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수식에 의하면 파동의 세기는 이 뮤 제로 C분의
전기장의 최대값의 제곱과 같다라는 식을 쓸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전자기파의 세기인 거죠. 한마디로 파원이 만들어내는 평균 일률이 전자기파의 세기로 바꿔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파동이 있었는데 이 파동의 에너지 전달량을 이 전자기파의 세기, 즉 전기장의 세기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개의 식을 연결을 해주고 나면 전기장의 최대값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데 전기장의 최대값은 2파이 r 제곱분의 뮤 제로C 일률의 평균값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각각 대입할 수 있는 값을 한번 숫자를 적어 볼까요? 2파이 곱하기 r은 얼마이냐면 문제에 주어져 있지 않죠. 전구에서 종이까지의 거리를 문제에서 주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볼 건데 종이까지의 거리를 0.3m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파이 곱하기 0.3의 제곱 분의 유제로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고 C값은 3 곱하기 10의 8승이고 일률은 주어져 있는데 전구의 전력이 60W이고 이 중에서 5%만 0.05만 전달이 되니까 60 곱하기 0.05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대략 계산을 해보면 45 전기장의 단위니까 볼트 퍼 미터 이렇게 주어진다 라는 것이 계산됩니다. 자기장의 최대 크기는 전기장과 자기장 사이의 관계식, 즉 빛의 속력이 들어가는 관계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빛이 나오는데 즉 우리 입장에서는 전구가 빛을 비춰주는데 이 빛의 전기장이 어느 정도의 크기가 되는지를 파장의 세기와 그리고 포인팅 벡터, 즉 인류과 관련된 개념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빛이 내는 즉 전기장의 크기가 빛이 내는 전기장의 크기가 얼마가 되는지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가정이 필요하죠. 구면파라는 가정도 필요하고 또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도달하는가 빛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5% 도달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정들이 주어져 있을 때 계산이 추정적으로 대략 얼마가 될 거다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실제 상황에 직접적으로 다 적용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좀 간소화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건지 배운 식들을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자기파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전자기파는 에너지를 전달한다 라고 했는데 에너지뿐만 아니라 운동량도 전달을 하게 됩니다. 전자기파가 있을 때 이 전자기파가 운동량을 전달한다 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운동량이 있는 물체와 부딪히게 되면 충격이 전해지게 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운동량이 빛이 표면에 흡수가 되게 되면 운동량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것이 압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압력으로 작용하는 이 부분을 계산을 해보고 싶은 건데요. 만약에 운동량이 있을 때 이 스몰 p로 쓴 이걸 운동량이라고 하겠습니다. 운동량은 에너지가 있을 때 에너지를 TER이라고 할 때 어떤 빛이 있는데 에너지를 라지 T 첨자 ER만큼 빛을 전달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운동량의 크기는 빛의 색이 C분의 TER로 주어집니다. 물론 어떤 특정 시간 동안에 에너지를 전달하고 이 전달된 에너지를 모두 다 표면이 흡수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다음과 같은 수식을 만족하게 됩니다. 이때 이런 과정 속에서 즉 완전히 흡수됐다라는 과정 속에서 이때 압력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호가 같은 것들이 많아서 좀 헷갈리는데 제가 첨자로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압력이라는 것은 받은 힘을 말하는 거죠. 힘을 면적으로 나눈 것이 압력이 되겠습니다. 이 면적분의 힘을 계산할 건데 힘은 또 어떤 수식으로 바뀔 수 있게 되냐면 dt분의 운동량이 되죠. 운동량은 mv이기 때문에 mv고 v를 시간으로 나누면 가속도죠. t분의 v가 a이니까 ma여서 이게 곧 힘이 되니까 dt분의 dp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바꿔서 표현한 다음에 a분의 1 dt분의 d 운동량은 빛의 속력분의 에너지로 표현이 가능하고 따라서 이 식은 상수를 먼저 꺼내서 쓰면 c분의 1분의 a분의 dtr 나누기 dt 이런 식으로 식을 바꿔서 표현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서 면적분의 분모가 면적이죠. 면적분의 시간에 대한 시간분의 에너지니까 시간분의 에너지가 뭘까요? 시간분의 에너지가 곧 일률이죠. 즉 면적분의 일률, 이게 뭘까요? 바로 포인팅 벡터죠. 따라서 이 식은 빛의 속력분의 포인팅 벡터 S, 포인팅 벡터의 크기 S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흡수했다라는 가정 속에 압력은 C분의 S 이렇게 주어지고요. 또 완전히 반사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 경우에는 또 다르게 주어지는데 답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반사되는 경우엔 완전 흡수되는 경우에 2배로 주어지게 되고 또 일부분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반사 뭐 이런 경우도 굉장히 흔하겠죠. 이 경우에 압력은 얼마만큼 반사했느냐 그 부분의 비율에 따라서 1 플러스 F분의 C분의 S로 주어집니다. 여기서 F라는 것은 표면에서 반사되는 입사광의 비율 이렇게 주어집니다. F는 반사되는 비율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요. 이런 식들을 이용하면 전자기파의 압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걸 우리가 복사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복사압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들은 나중에는 사실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식을 워낙에 많이 배웠으니까. 근데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전자기파라는 게 있는데 이 전자기파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운동량, 선운동량을 전달한다라는 거고 운동량을 전달한다라는 말은 이 전달받은 매개체 입장에서는 압력으로 느껴질 거다. 힘을 받는 것처럼 느껴질 거다라는 겁니다. 또 이 압력은 당연히 반사되는 부분이 있는지 얼마나 입사되고 얼마나 반사됐는지 이 비율이 되게 중요하겠죠. 이 압력은 입사광의 비율에 따라서 정해질 거고 압력과 포인팅 벡터는 서로 비례할 거다. 왜냐하면 포인팅 벡터가 곧 에너지니까 에너지와 압력은 비례 관계를 가질 거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운동량과 복사압과 관련된 문제를 하나 풀어볼 텐데요. 레이저 포인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포인터의 일률은 3.0mW이고 또 지름이 2mm인 스크린을 만들어내는데요. 입사하는 빛의 70%는 반사한다고 합니다. 즉 반사하는 정도가 나와 있으니까 반사의 비율인 스몰 f를 70%니까 0.7 이렇게 두면 되겠네요. 또 일률 자체가 나와져 있는 상황이죠. 일률을 표시를 해주면 일률값은 3mW이니까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와트 이렇게 해주면 될 거고 지름이 2mm네요. 보통 반지름이 필요하니까 반지름은 2분의 2mm니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 단위를 써줄까요? 미터
와트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스크린에 작용하는 복사압을 계산해 볼까요? 압력은 1 플러스 F 곱하기 C분의 S 포인팅 벡터의 크기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니까 1 플러스 0.7분의 3 곱하기 10의 8승분의 포인팅 벡터 해주면 되겠네요. 이 포인팅 벡터는 단위 면적당 일률이기 때문에 분자의 일률을 먼저 적어주고 분모의 단위 면적 부분만 나눠주면 되겠네요. 단위 면적은 파이 곱하기 r의 제곱이니까 r이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파이 곱하기 r의 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니까 압력은 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뉴턴 미터 제곱 단위 면적당 힘이죠. 그래서 단위는 다음과 같이 표시해 볼 수 있습니다. 전자기파 관련된 부분은 식을 쓰는 것 자체는 좀 매우 어렵긴 하지만 문제들은 그 식을 그대로 가져다가 대입하는 형태의 문제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문제 푸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자기파와 관련된 개념들을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33장 전자기파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맥스웰 방정식을 잘 써보는 겁니다. 또 변이 전류를 잘 이해하는 부분 등이 매우 중요할 거고 전자기파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 등이 중요해 보입니다. 6절과 7절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각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까지 전자기학과 관련된 개념들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빛과 광학에 대한 내용을 한꺼번에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들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